옛날 안성 어느 마을에 허영감이라 불리는 이가 있었다. 그는 밭을 갈고 논을 일구었고 아내는 밭에서 거둔 곡식과 채소를 장터에 내다 팔았다. 부부가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부지런히 일한 끝에 세월이 흐르자 논 한마지기를 마련하였고 억척스레 새 아들을 길러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남이 장가를 들겠다 하며 부모 앞에 나섰다. 아버님, 벗의 권유로 한양에 올라 벼슬길을 밟으려 합니다. 허영감은 눈을 크게 떴다. 뭐라? 한양에 가겠다 하느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도리오나 아내와 아이까지 데리고 살려면 이 집은 너무 좁사옵니다. 송구하오나 논 일부를 떼어 팔아주신다면 그 돈으로 한양에 초가 한 채는 마련할 수 있을 듯합니다. 허영감은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안 된다. 예로부터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법이다. 네가 이 집을 지켜야 하거늘 어찌 그런 소리를 입에 올리느냐? 이에 허영감의 아내가 나서며 덧붙였다. 농사지은 곡식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데 그 논을 떼어 팔자 하니 말이 되느냐? 그러나 아들의 뜻은 완강하였다. 아버님,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제 부탁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한양에서 자리를 잡으면 곧장 모셔오겠습니다. 더는 땡볕에 농사일 하시지 않고 편히 사시도록 제가 반드시 효도하겠사옵니다. 부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결국 허영감은 속을 삭히며 논 일부를 팔아 작은 집을 사주고 장남을 떠나보냈다. 얼마 지나 둘째 아들도 혼례를 치렀다. 그 또한 부모 앞에 무릎 꿇고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바다로 나가 어부가 되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니, 갑자기 어부라니? 그럼 너 또한 집을 떠나겠다는 말이냐? 둘째가 머리를 조아렸다. 예, 송구하옵니다. 농사일은 제 체질에 맞지 아니하옵니다. 허나 가진 것이 없어 새살림을 차리려면 논의 일부를 떼어주신다면 바닷가에 낡은 거처 하나쯤은 마련할 수 있을 듯하옵니다. 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손을 내저었다. 첫째도 그러더니 너마저 이러느냐? 그 논에서 우리가 농사지어 겨우 먹고 사는데 너까지 주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너희는 하나같이 다 떠난다 하는구나. 둘째는 목소리를 높였다. 왜 안 된다 하시옵니까? 첫째 형은 주시고 왜 저는 아니되옵니까?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면 농사일보다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제가 반드시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할 테니 부디 믿어주시옵소서. 허영감은 속이 타들어갔으나 결국 둘째에게도 논 한마지기의 일부를 떼어내주고 말았다. 그리고 남은 논은 겨우 식구들 끼니나 있는 정도였다. 그렇게 첫째와 둘째를 장가보내고 효심이 남달랐던 셋째만이 부모 곁에 남았다. 허영감 부부는 막내를 불러 말했다. 네 형들에게는 논을 떼어주었으니 너 또한 장가들 적에 내어주마. 그러자 셋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마지막 남은 논마저 내어주시면 농사는 어찌 지으시렵니까? 저는 얻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곁에 남아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허영감 내외는 막내의 효심에 눈시울을 붉혔다. 첫째와 둘째에 비해 먹이고 입힌 것도 넉넉지 못했건만 막내의 마음만은 누구보다 지극하였다. 세월이 흘러 막내 또한 장가를 들었고 이윽고 셋째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허영감의 아내는 막내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양이라도 시켜주고자 밭에서 옥수수를 따 장에 내다 팔려 하였다. 고깃값이라도 마련해 손에 쥐어주려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떼약볕 아래서 허리를 굽혀 자루를 채우던 어머니는 이내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으나 이미 몸은 밭고랑에 쓰러져 있었고 허영감의 아내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허망하게 아내를 잃은 허영감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먼저 떠나다니 나 홀로 살아서 무엇하리? 그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시름시름 앓았다. 한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하던 허영감이 마침내 막내를 불렀다. 막내야, 이 집에선 네 어미 생각만 나서 더는 살 수가 없구나. 너도 이만하면 고생하였으니 나는 이제 큰놈 집으로 가보려 한다. 허영감의 말을 들은 막내는 얼굴빛이 굳어졌다. 아버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형님 댁으로 가신다니 제가 다 부족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허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다. 너는 할 만큼 했다. 내 결심이 이미 굳었으니 더는 말리지 마라.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구나. 허영감은 보찜을 싸서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고생 끝에 첫째 집에 닿자 아들이 놀라 뛰어나왔다. 아버님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허영감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쩐 일이긴. 안성에 있자니 네 어미 생각만 나서 농사도 못 짓겠구나. 그래서 왔다. 당분간 네가 나를 모셔다오. 첫째 며느리는 인상을 구기며 남편을 향해 속삭였다. 아니 어찌 갑자기 오셨대요? 그러게 말이오. 말도 없이 원참. 그날부터 며느리의 눈치는 날로 심해졌다. 방문을 열 때마다 얼굴빛이 굳어지고 밥상을 차릴 때마다 퉁명스러움이 묻어났다. 결국 참다 못한 며느리가 남편을 붙잡고 말했다. 여보, 더는 못 견디겠어요. 아버님 방 열기가 무섭다니까요. 요강에서 풍기는 냄새가 집안 가득하니 제가 숨 막혀서 쓰러질 지경이요. 게다가 삼시세끼에 새참까지 모셔야 하는데 제 몸도 불편한데 어찌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도 아이뱃 몸인데 더는 힘이 남아있지 않소이다. 하소연에 눌린 첫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님, 아내가 몸이 불러 도저히 힘에 겨워해서 말입니다. 죄송하오나 차라리 둘째 집으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허영감은 낭연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 그리 하자꾸나. 나도 오래 머물러 민폐만 끼칠 수는 없지. 허영감은 다시 낡은 보찜을 메고 집을 나섰다. 첫째 며느리의 싸늘한 눈길이 아직도 등 뒤에 서늘히 박혀오는 듯하였다. 길은 멀고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차마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다. 허영감은 서해 바닷가에 사는 둘째 집으로 향했다. 허나 둘째 집도 사정은 좋지 않았다. 조기 잡아 큰 돈 벌겠다고 떠난 아들은 정작 뱃일로는 한 푼 건지기 어려웠고 처자식 끼니조차 있기 벅찬 처지였다. 살림은 빠듯하여 밥상에 오르는 반찬조차 날로 줄어들었다. 며느리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으나 쌓이는 근심은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며느리가 둘째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아버님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쌀떡에 이제 쌀도 얼마 없는데 아버님 식성에 하루 세끼 꼬박꼬박 드시다간 우리 식구들 굶어야 할 판이요. 마침내 둘째가 머뭇거리며 아버지 앞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송구하옵니다만 저희 살림이 워낙 궁해서 아버님을 모시기가 쉽지 않사옵니다. 차라리 안성 막내 집에 가 계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허영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로 인해 너희 살림이 더 기울어질 수야 없지. 내가 다시 길을 떠나리라. 마지못해 허영감은 다시 막내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막내야, 이윽고 안성의 집에 닿자 마당으로 나온 막내 며느리가 그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 아버님, 어찌 이리 금방 돌아오셨습니까? 근데 꼴이 말이 아니시옵니다. 낡은 보찜을 맨 허영감이 몰골이 말이 아닌 채 서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막내 또한 깜짝 놀라 아버지를 맞이하였다. 아버님, 형님들 댁에 계신 줄 알았는데 어찌 이리 금세 돌아오셨사옵니까? 막내는 남루한 행색에 초췌한 얼굴빛을 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길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듯 기력이 하나도 없어 보이십니다. 어쩌다 일이 수척해지셨습니까? 허영감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말도 마라. 내가 헛살았구나. 평생 고생해 너희만 바라봤거늘 아들들에게 쫓겨날 줄이야. 막내는 할 말을 잃고 아버지를 방에 눕혔다. 그런데 아내가 씩씩거리며 불만을 터뜨렸다. 장남이 모셔야 할 아버님을 왜 우리가 모셔야 합니까? 형들은 논도 받아 집도 장만했는데 우리는 이 낡은 집 말고 얻은 것 하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싫습니다. 집안일에 농사일에 갓난아기까지 돌보기도 벅찬데 아버님까지 모시라니요. 버젓이 장남이 있는데 왜 막내인 우리가 모셔야 하냐고요. 막내가 낮은 목소리로 달랬다. 여보, 어쩌겠소. 아버님 여기 아니면 가실 곳도 없잖소. 그러니 우리가 모십시다.
자식된 돌이라면 그것이 마땅한 거지요. 막내의 말에 아내가 콧방귀를 끼며 중얼거렸다. 아이고, 효자 납셨네. 정작 힘든 건 나만이지, 나만.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늙은 시아버지 수발까지 맡으라니. 내 몸이 둘이오? 그리하여 허영감은 다시 막내와 함께 살게 되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더하여 아들들에게까지 상처를 입은 그는 그날로 방 안에 틀어박혀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았다. 한때 부지런하던 허영감이었으나 이제는 만사가 귀찮아져 몸을 움직이는 일조차 꺼렸다. 방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했고 허영감은 며칠이고 씻지도 않은 채 이부자리에만 파묻혀 지냈다. 문을 열어 햇볕을 들이려 하면 고개를 획 돌리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고 잠깐 아이를 봐달라고 해도 눈을 감은 채 모른 척하며 누워 있었다. 그야말로 집안의 짐이자 천덕꾸러기가 된 시아버지였다. 막내는 전국을 떠돌며 물건을 팔아 생계를 잇는 장돌림이었으니 집에 붙어있는 날보다 장터를 떠도는 날이 더 많았다. 그 때문에 허영감을 보살피는 일은 고스란히 막내 며느리의 몫이 되었다. 허나 집안일은 산더미요. 가난하기를 포대기에 업고 밭일까지 나가야 하니 방구석에서 먹고 자기만 하는 늙은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점점 싫어졌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니, 저 영감은 언제 저 세상으로 가려나? 날이 갈수록 시아버지가 눈에 거슬리던 며느리는 마침내 대놓고 눈치를 주기 시작했다. 빨래터에 나가서는 허영감의 낡고 구린 옷을 물에 적시기만 하고 그대로 짜 올렸으며 밥상에는 이가 성취하는 노인네에게 불리지도 않은 딱딱한 무말랭이를 내거나 젓갈에 소금을 잔뜩 부어 몸서리치게 짠 음식을 올리곤 했다. 허영감은 그런 밥상을 마주하자 점점 입을 대지 못하고 굶주려 날로 수척해졌다. 배가 고파 몰래 부엌에 내려가 먹다 남은 떡이나 고구마를 허겁지겁 집어먹기도 했다. 한 달 뒤, 장사길을 마치고 막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본 순간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아버님, 어찌 이리 살이 빠지셨습니까? 얼굴이 헬쑥하시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옵니다. 이대로 가시다가는 큰일이 나겠사옵니다. 허영감은 대답 대신 며느리 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한숨을 삼키듯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마지못해 말했다. 나는 괜찮다. 요즘 움직이지 않으니 영 입맛이 없구나. 걱정 말아라. 다 내가 게으른 탓이지 뭐. 막내는 그 눈빛에 석연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아버지가 어찌하여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가. 가슴 한켠에 의심이 일자 그는 밤이 깊은 뒤 몰래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해 보시지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둑한 등불 아래 초라하게 누운 허영감은 아들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마른 손이 덥석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끝내 참아온 듯 흐느끼며 말했다. 얘야, 나 배가 고파 못 살겠다. 고기 한 점은 고사하고 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언제더냐? 살아도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는지. 막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차마 목구멍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제야 아내의 지심을 단번에 알아챘다. 밥을 제대로 올리지 않고 성의 없는 반찬만 내어 아버지를 굶기다시피 한 것이다. 화가 치밀어 당장 호통치려다 이내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그렇다고 아내를 나무라면 그 화살은 곧장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내가 장사로 집을 비우면 더 심하게 구박할 게 뻔한데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어떻게 하면 아내의 손길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게 할 수 있을까? 꾀를 달리 내야겠군. 한참을 고심하던 막내는 마침내 한 가지 꾀를 떠올렸다. 그날 밤 막내는 아내를 불러 은근히 속삭였다. 여보, 내가 강원장터에서 참 기이한 일을 보았어. 세상에 별일이 다 있더이다. 아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게 뭔데 그러오? 막내가 목소리를 낮췄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기에 가보니 섬 사람들이 와서 늙은 노인을 사가는 게 아니겠소. 그것도 아주 큰 돈을 내고 말이오. 아내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 젊은 총각도 아니고 늙은 노인을 사서 어디에 쓰려고요? 글쎄 말이오. 그런데 아무 노인이나 데려가는 게 아니었소. 살이 통통 오르고 기운이 좋은 노인만 골라 값비싸게 사더이다.
저울까지 가져다 몸무게를 재며 흥정을 하더라니까. 아내의 눈빛이 번쩍이자 막내는 슬며시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허나, 우리 집 노인은 너무 수척하니 데려가 줄 리가 있겠소? 아님 딱 1년만 잘 먹이고 입혀서 살이 오르거든. 그때 섬사람에게 보내버립시다. 그럼 당신도 편하고 좋지 않겠소? 아버님을 섬사람들한테 팔자고요? 그 말 진심이요? 당신 같은 효자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소. 어머님 계실 땐 몰랐는데 영 귀찮아서 안 되겠어. 막내의 말에 아내의 입꼬리가 실룩이며 올라갔다. 그날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돌변하였다. 삼시세끼에 새참까지 정성껏 차려바쳤고 손수 숟가락을 들어 허영감의 입에 떠넣어 주었다. 몸에 좋은 보양식만 골라내오니 눈치만 보며 끼니를 때우던 허영감은 두 눈이 동그래졌다. 며느라 이게 웬일이냐? 네 정성이 지극하구나. 덕분에 내가 살맛이 난다. 며느리의 꿍꿍이는 알지 못한 채 허영감은 달라진 태도에 흡족해하며 기뻐하였다. 아버님, 부디 많이 드시옵소서. 이렇게 수척하셔서야 어찌 기운을 내시겠습니까? 상위에 올린 음식 가리지 마시고 골고루 잡수시옵소서. 그래, 너도 어서 들거라. 같이 먹자꾸나. 그날 이후로 허영감의 얼굴빛은 달라졌다. 달이 바뀌고 계절이 흘러 반년이 지나자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던 늙은이는 간데없고 살이 오르고 기운이 돌아 10년은 젊어진 듯하였다. 허영감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에 나가 걸음을 지었으며 울어대는 손주를 품에 안아달래며 재우기도 하였다. 바람만 스쳐도 휘청이던 몸이 이제는 새벽마다 지게를 메고 밭을 오르내리니 웬만한 머슴 놈도 따르지 못할 기세였다. 부지런하던 옛 모습이 고스란히 되살아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아내를 불러 조심스레 떠보듯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 집 노인데 살도 뽀얗게 오르고 기운도 펄펄하니 그 섬사람들에게 팔아버립시다. 내가 장에 가는 길에 모시고 가겠소. 아내는 펄쩍 뛰며 소리쳤다. 아니,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단 말이오? 어디 아버님을 판다니? 지금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아이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거드니 집을 떠도는 당신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낫소. 그러니 이제 다시는 그런 허튼 소리 입에 올리지도 마시오. 막내는 머리를 극적이며 빙그레 웃었다. 허허, 그런가? 그러자 아내가 환히 웃으며 말했다. 에이구, 논 한마지기 100개를 준다 해도 아버님이랑은 못 바꿉니다요. 앞으로는 내가 아버님 잘 모실 테니 당신은 걱정 말고 장사나 잘 다녀오세요. 그리하여 허영감은 더는 구박받지 않고 며느리의 정성을 받으며 오래도록 건강히 살았다. 세월이 흐르도록 집안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화목한 기운이 가득하였다.